제138화 조자룡의 노익장 제1장. 한편 군사를 이끌고 면양에 이른 제갈량은 그곳에 있는 마초의 무덤을 지나게 되자 그의 9마대에게 상복을 입게 한 뒤 무덤 앞에 가서 친히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군영으로 돌아와서 진군 문제를 상의하고 있는데 척 후병이 들어와 보고했다. 위나라 국주의 부마 하우무가 관서 각지의 군마를 동원하여 아군에 맞서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위원이 군막으로 들어와 계책을 올렸다. 하우무는 고생을 모르고 자란 도련님 출신이라 나약할 뿐 지모가 없습니다. 내게 정예병 5천만 주신다면 포중으로 가는 길로 진령산맥 동쪽을 돌아 좌우국으로 빠져나가 북쪽으로 진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흘이 못 되어 장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우무는 내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틀림없이 성을 버리고 횡문의 쌀창고 쪽으로 달아날 것입니다. 이때 나는 동쪽으로 그를 쫓고 승상께선 대군을 몰아 야국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하면 함양 서쪽 지역을 일거에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갈량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완전한 계책이 아니오. 그대는 중원에 인물이 없다고 업신여기나 만일 누군가 진언하여 깊은 산속에 매복을 두었다가 공격하면 그대가 이끌고 간 5천군사만 해를 입는 게 아니라 아군 전체의 예기가 크게 꺾이게 될 것이오. 그러니 그 계책을 받아들일 수 없소이다. 하지만 승상께서 큰 길로 대군을 몰고 가면 적은 반드시 관중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큰 길에서 맞을 것입니다. 그리되면 일진일퇴하며 시간을 끌 터인데 그렇게 허송세월하면 언제 중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이 제갈량이 내놓은 전략의 약점을 지적했으나 제갈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우에서부터 평탄한 큰 길을 취하여 병법대로 진격한다면 어찌 이기지 못하겠소이까? 이는 제갈량의 크나큰 실수였다. 우선 위원은 대도독 하우무가 철모르는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지휘관은 지휘의 중심이며 원동력이다. 전쟁의 승패는 그 군대보다 때로는 지휘관에게 달린 바가 크다. 또 병력 운용을 계획할 때는 최소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획득하는 것이 전략의 원칙이다. 이 점에서 위원이 내놓은 속전속결책은 100번 옳은 전략이었다. 더구나 총나라는 위나라에 비해 땅도 작지만 인구도 6배쯤 적기 때문에 지구전을 펼쳐서는 절대로 승산이 없었다. 더구나 험준한 산과 산맥을 끼고 있는 총나라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는 수월하나 역으로 총나라에서 외부로 공격하는 데는 별로 좋은 지형이 아니었다. 우선 도로가 험난하여 군량과 말먹이 풀의 운송부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위원이 제시한 전광석과 같은 기습작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위원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농으로부터 평탄한 대로로 진군하는 전공법을 택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갈량은 장안을 신속히 점령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끄는 진지전을 하는 가운데 결국 위나라의 병력 재보강에 시간만 벌게 해주는 우를 범했다. 천하의 전략가로 알려진 제갈량이 왜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것일까? 위원이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야전군 출신이라면 제갈량은 서생 출신이었다. 때문에 책에서 배운 병법에는 충실했지만 위원처럼 본능적인 싸움의 감각 같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 싸움에서는 책에 적힌 원칙보다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무예의 고수가 실제 거리 싸움에서는 깡패에게 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제갈량의 부족한 점에 대해 정사 삼국지에 주석을 붙인 배송진은 원자의 말을 인용하여 제갈량은 원칙을 중시하는 자로 임기응변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진수도 제갈량의 제주는 군사를 다스리는 데는 능하나 기발한 모략이 부족했고 장수로서의 지략보다는 백성을 다스리는 재간이 더 뛰어났다. 라고 평했다. 또 다른 문장에서는 대개 임기응변과 장수로서의 지략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처럼 임기응변에 능하지 못한 제갈량은 위원이 제안한 장안점령의 대담한 계책을 위험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수재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확 지르지를 못한다. 제갈량의 경우가 그랬다. 소심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위원은 제갈량이 겁쟁이라면서 자신의 재능이 모두 쓰이지 못함을 한탄했다. 라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다. 제갈량은 위원의 불만을 묵살한 채 조은에게 사람을 보내 진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 무렵 하우무는
장안에서 각 방면에 군마를 모으고 있었다. 때의 서량의 대장 한덕은 큰 도끼의 일종인 계산대부를 잘 쓰고 홀로 만명을 당해낼 만한 용맹을 가졌는데 그런 그가 서강 각지의 병사 8만을 거느리고 하우무를 찾아왔다. 이에 하우무는 큰 상을 내리고 그를 선봉장으로 삼았다. 한덕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무예에 정통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솜씨를 보였다. 맏아들은 한영, 둘째 아들은 한요, 셋째 아들은 한경, 넷째 아들은 한기였다. 한덕은 이들 네 아들과 함께 서강의 병사 8만을 거느리고 복명산으로 오다가 촉군과 마주치게 되었다. 양군이 둥글게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자 한덕이 먼저 말을 타고 나왔다. 그러자 그를 따라 나온 네 아들이 좌우로 늘어섰다. 한덕이 목청을 높여 꾸짖었다. 나라를 배반한 역적들이 어찌 감히 우리 경계를 침범하느냐. 그 소리에 크게 노한 조은이 창을 꼬나들고 말을 달려 한덕에게로 덤벼들었다. 그러자 맏아들 한영이 말을 달려 나왔지만 조자룡 헌창 쓰듯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천하의 조자룡 창을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결혼지 삼합도 못 되어 조은의 창에 찔린 한영의 몸은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를 본 둘째 아들 한요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나왔다. 조은이 지난날의 범 같은 위세로 정신을 집중해서 싸우니 한요가 당해내지 못했다. 이를 본 셋째 아들 한경이 방천극을 꼬나들고 협공해왔다. 그러나 조은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고 창 쓰는 법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조은과 두 형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되자 넷째 아들 한기는 두 자루의 일월도를 휘두르며 말을 박차고 달려나왔다. 이렇게 하여 세 형제에게 둘러싸인 조은은 한 자루의 창을 풍차처럼 돌리며 세 자루의 칼과 한 자루의 방천극을 동시에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쌍검을 쳐든 한기의 옆구리에 빈틈이 보이자 이를 놓치지 않은 조은이 창을 찔렀다가 빼는 순간 한기는 몸에서 피를 뿜으며 낙마했다. 그러자 한덕의 진영에서 편장 하나가 급히 달려나와 한기를 떠매고 돌아갔다. 이를 본 조은은 창을 끌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경이 방천극 대신에 활을 꺼내 쏘았다. 잇따라 세 발을 쏘았으나 조은의 창에 맞아 모두 땅에 떨어졌다. 이에 화가 치민 한경은 방천극을 꼬나들고 말을 몰아 조은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은이 달아나면서 재빨리 활을 쏘았다. 그 화살을 얼굴에 맞은 한경은 말에서 굴러떨어져 죽고 말았다. 순간 말을 놓아 달려들어온 한효는 보도를 번쩍 들어 조은을 내리쳤다. 이에 조은은 창을 던지고 재빨리 보도를 피하더니 맨손으로 한효를 사로잡아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놓아 창을 가지러 달려나갔다. 조은의 손에 네 아들이 모두 죽거나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간담이 서늘해진 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진영으로 내뺐다. 평소부터 조은의 명성을 알고 있던 서강의 병사들도 여전히 용맹스런 그의 모습에 누구도 감히 덤빌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조은의 말이 이르는 곳마다 적진은 줄줄이 무너졌다. 창을 든 그가 필마단기로 마치 무인지경을 오가듯 적진을 휩쓸고 다닌 것에 대해 후세 사람은 이렇게 시로 읊었다. 생각한다 그 옛날 상산의 조자룡을 이른이 넘어서도 기공을 세웠나니 적장넷 홀로 베며 적진을 휩쓸었던 당양서 주공구원 바로 그 영웅일세. 제2장 조은이 크게 이기는 모습을 지켜보던 등지가 촉군을 휘몰아서 쳐들어가니 서량군은 크게 패해 달아났다. 한덕은 조은에게 사로잡힐까봐 갑옷까지 벗어던지고 도보로 달아났다. 군사를 거두어 군영으로 돌아오는 길에 등지가 조은에게 축하의 말을 던졌다. 장군의 연세가 벌써 칠순이신데 용맹이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시군요. 오늘 진지 앞에서 적장 넷을 베신 것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조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꾸했다. 승상이 나이가 많다고 쓰지 않으려 하기에 내 잠깐 보여준 것뿐일세. 그리고는 사람을 시켜 제갈량에게 한효를 압송케 하면서 아울러 승전보도 함께 보냈다. 한편 패잔병을 이끌고 본영으로 돌아간 한덕은 하우무에게 울며 전황을 보고했다. 그러자 하우무는 군사를 직접 이끌고 조은을 맞으러 나갔다. 하우무가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척 후병이 달려와 그 같은 소식을 전하자 조은은 창을 집어들고 말에 오르더니 군사 1천여 명을 이끌고 복명산 앞에 가서 진을 쳤다. 곧 위나라 대군이 몰려왔다. 이날 백마를 탄 하우무는 머리에 황금 투구를 쓰고 손에는 날이 넓은 큰 칼을 든 채 영문 깃발 밑에 나와 있다가 창을 든 조은이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 내뱉었다.
늙은 조자룡 솜씨를 한번 봐야겠군. 그러자 옆에 있던 한덕이 말렸다. 우선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 아들을 넷이나 죽인 원수인데 어찌 복수를 하지 않겠소이까? 그리고는 계산대부를 휘두르며 조은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분노한 조은이 창을 꼬나들고 달려나왔다. 그러나 맞붙은 지 삼합도 되기 전에 조은은 한덕을 창으로 찔러 말밑으로 떨어뜨렸다. 이어 하우무에게로 달려드니 하우무는 황망히 본영으로 들어가 버렸다. 뒤이어 병력을 휘몰고 온 등지가 습격해오므로 다시 꺾인 위군은 십리바까지 달아나 군영을 세웠다. 하우무는 장수들과 밤새도록 상의하며 말했다. 내 조은의 이름은 들은 지 오래이나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소. 그런데 오늘 보니 비록 나이는 들었어도 아직 영웅이라 당양 장판에서의 일이 비로소 믿어지는구려. 저처럼 대적할 사람이 없을 정도이니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정욱의 아들인 군사참모 정무가 나섰다. 조은은 용맹하지만 지모가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내일 도독께서 군사를 다시 이끌고 나가 좌우 양쪽에 매복시켜 두십시오. 나가 싸우시다가 먼저 물러나면서 복병이 있는 곳으로 조은을 유인하십시오. 그리고 산에 올라 사방에 군마를 지휘하여 겹겹이 에워싸게 하면 조은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우무는 그 제안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동이에게 3만 군사를 내주어 왼쪽에 매복하고 설칙에게는 3만 군사를 내주어 오른쪽에 매복하라고 이르니 두 사람은 지시한 대로 매복을 마쳤다. 다음 날 하우무는 징북 각종 깃발들을 다시 정비한 뒤 병력을 이끌고 진격했다. 조은과 등지가 그를 맞았다. 그를 본 등지가 마리에서 조은에게 말했다. 어젯밤 위군 병사들이 대패에 달아났는데 오늘 다시 온 것을 보면 필시 속임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장군께서는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조은은 콧방귀를 뀌었다. 저 따위 젖비린내 나는 아이는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지. 내 오늘은 기필코 저자를 사로잡고야 말겠네. 그리고는 말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그에 대항하여 위군 장수 반수가 달려나와 맞섰는데 삼합도 안 돼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조은이 뒤쫓자 위군 진영에서는 8명의 장수가 일제히 달려나왔다. 조은이 멈칫하는 사이 하우무는 먼저 달아났고 뒤이어 8장수도 싸움은 하지 않고 기회를 보아 줄줄이 달아났다. 이에 조은이 승세를 타고 추격하니 등지도 병력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조은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자 사방에서 크게 울리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정신이 든 등지가 급히 군사를 걷어 돌아가려는데 왼쪽에서 동이가 오른쪽에서 설칙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들이닥쳤다. 이에 앞서가던 조은은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뒤따르던 등지는 수하병력이 너무 적어 포위된 조은을 구해낼 수 없었다. 가운데 갇힌 조은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좌충우돌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위군의 포위망이 두터워졌다. 이때 조은이 거느린 수하는 겨우 1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산비탈 밑으로 달려내려가자 산 위에서 하우무가 3군을 지휘하는 모습이 보였다. 조은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을 가리켰다. 이 때문에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조은은 하우무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반쯤 오르자 적병이 통나무를 굴리고 돌을 던지는 바람에 더 이상 산을 오를 수가 없었다. 조은은 진시에서 유시까지 힘껏 싸웠으나 끝내 탈출할 수 없게 되자 말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면서 다리 밟기를 기다렸다. 다시 싸울 생각이었다. 이에 갑옷을 푼 채 앉아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으려니 환하게 달이 밝아왔다. 갑자기 사방에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고 북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화살과 돌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그와 함께 위군 병사들이 밀려들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조은은 빨리 항복하라! 조은은 마리에 올라 대적할 채비를 갖추었으나 적의 군마는 사방에서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팔방에서 쇠뇌살을 번갈아 쏘아대니 조은의 인마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조은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아, 내가 늙은 것을 인정치 아니하다가 이곳에서 죽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동북쪽 한 모퉁이에 큰 함성이 일더니 위군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 게 아닌가. 한 무리의 날랜 군사들이 쇄도하는데 장팔사모를 든 대장은 말목에 사람 머리를 하나 매달고 있었다. 다름 아닌 장포였다. 승상께서 홍노 장군께 실수가 있을까 싶어 제게 특별히 5천 군사를 내주시며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노 장군께서 포위되셨다는 말을 듣고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들어오다가 위나라 장수 설칙과 마주쳐
이렇게 목을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장포가 그렇게 말하며 말머리에 매단 설치게 머리를 가리키자 조우는 크게 기뻐했다. 이에 즉시 장포와 함께 서북 쪽으로 돌진해 나갔다. 그런데 위나라 병사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보였다. 한 무리의 날랜 군사가 바깥쪽에서 함성을 지르며 몰려드는데 선두대장은 언얼 청룡도를 들고 손에는 사람 머리를 들고 있었다. 보니 바로 관응이었다. 승상의 명을 받고 노장군께서 잘못되실까봐 5천 군사를 이끌고 도우러 왔습니다. 오다가 마침 위나라 장수 동의와 마주치는 바람에 한 칼에 베어 이렇게 효수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관응은 한 손에 들고 있던 동이의 목을 높이 쳐들었다. 오, 승상께서도 곧 뒤따라오실 것입니다. 두 장군은 이미 뛰어난 공을 세웠는데 어찌 쫓아가 하우무를 사로잡고 대사를 매듭짓지 아니하는가. 조은이 그렇게 말하자 장포가 깨달은 듯 군사를 이끌고 위군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자 관응이 말했다. 저도 공을 세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던 조은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 두 사람은 내 아들이나 조카뻘인데 공을 세우려고 앞다투어 떠났소. 나라의 상장이요 조정의 오랜 신하인 내가 저들 젊은이보다도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소이까. 내 마땅히 늙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선제의 은혜를 갚아야겠소. 그리고는 병력을 이끌고 하우무를 잡으러 갔다. 그날 밤 촉군은 새 길로 협공하여 위군을 한바탕 크게 격파했다. 등지까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도우니 들판은 위군의 시체로 뒤덮이고 흐르는 피는 냇물을 잃었다. 하우무는 지모가 없는 데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군사들이 크게 어지러워져도 수습은커녕 자신의 안전을 위해 휘하에 사납고 날랜 장수 100여 명만 거느리고 남한군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자신들의 도덕이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자 병사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관응과 장포 두 장수는 하우무가 남한군으로 달아났다는 말을 듣자 밤을 새워 그를 뒤쫓았다. 제3장 하우무는 남한성으로 들어가자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병력을 동원해 방어에만 주력했다. 뒤쫓아온 관응과 장포 두 사람은 성을 포위했다. 뒤이어 조은이 도착함에 촉군은 세 방면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얼마 뒤 병력을 이끌고 온 등지도 합세했다. 이후 이들은 열흘 동안이나 잇따라 포위 공격을 감행했으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 무렵 보고가 들어왔다. 승상께서 후군은 면양해주든 시키고 좌군은 양평에 우군은 석성해주든 시킨 채 몸소 중군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에 조은과 등지, 관응, 장포 네 사람은 제갈량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성을 연일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한 전황을 보고했다. 그러자 제갈량은 작은 수레를 타고 직접 성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본 다음 군영으로 돌아와 군막의 상석에 자리 잡았다. 군령을 듣기 위해 장수들이 빙 둘러서자 제갈량이 입을 열었다. 남한군은 해자가 깊고 성벽이 높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아니오. 내가 정작 하려는 일은 이 성에 있지 아니하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공격을 오래 끌다가 다른 곳에 있는 이군이 길을 나눠 출격하여 한중을 빼앗는다면 아군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말 것이오. 등지가 말했다. 하지만 하후무는 위나라 부마입니다. 그를 잡으면 장수를 100명 패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이곳이 어렵다고 어찌 포기하고 떠나겠습니까? 내게 계책이 있으니 염려 마오. 제갈량은 그렇게 말한 뒤 일동을 둘러보며 물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천수군이고 북쪽으로 가면 안정군인데 이 두 곳의 태수가 누구인지 모르오. 그러자 척 후병이 대답했다. 천수태수는 마준이고 안정태수는 최량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갈량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크게 기뻐하더니 위원을 불러 계책을 주며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는 관응과 장포를 불러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더니 다시 신복군사 두 사람을 불러 계책을 주며 이러저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명을 받은 장수들은 각기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제갈량은 남한성 밖에 머물면서 병사들을 시켜 풀더미를 계속 날라 성 밑에 쌓아놓고 성을 불사를 것이라고 떠들도록 만들었다. 이를 듣고 위나라 병사들은 모두 크게 비웃으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편 안정태수 최량은 촉군이 남한성을 포위해 하우무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즉시 군사 4천을 동원해 안정성을 지키도록 했다. 그때 남쪽에서 달려온 한 사람이 말했다. 태수께 말씀드릴 긴밀이 있습니다. 이에 최량은 그를 불러들여 물었다. 너는 누구이며 내게 알릴 기밀이 무엇이냐? 예,
저는 하우 도독의 신복장수 배서라고 하는데 이제 도독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천수와 안정 두 군의 구원병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남한성이 워낙 급하여 날마다 성위에 불을 놓고 신호를 보내면서 두 군의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어느 곳도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보내심으로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이렇게 위급을 알리러 온 것이니 한밤중에라도 군사를 일으켜 바깥에서 호응해 주셔야겠습니다. 도독께서 두 군의 병력이 도착하는 것을 보면 성문을 열고 안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최량이 물었다. 그렇다면 도독의 문서는 갖고 왔는가? 예, 배서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는데 그 명령서는 땀에 젖어 글씨를 자세히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최량이 제대로 살펴볼 틈도 없이 배서는 그 명령서를 다시 거두며 말했다. 저는 이 문서를 가지고 다시 천수성에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수하에게 말을 끌고 오라고 시키더니 그 말을 타고 즉시 천수군으로 떠났다. 그로부터 이틀 후 전령이 아뢰입니다. 하고 달려와서 보고했다. 천수태수께서는 벌써 군사를 일으켜 남한성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안정군에서도 어서 군사를 내어 호응해 주십시오. 이에 걱정이 된 최량은 안정군의 관리들과 상의했다. 그러자 많은 관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만일 도우러 가지 아니하여 남한성을 잃고 하우부마까지 적에게 붙잡힌다면 우리 두 군 모두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량은 즉시 인마를 점검해 떠나면서 문관들만 그곳에 남겨 안정성을 지키도록 했다. 최량이 병력을 이끌고 남한성을 향해 크게 진군하는데 보니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는 불길이 멀리 보였다. 이에 최량은 병사들을 재촉해 밤길을 달려갔다. 남한성 50여리 밖에 이르자 갑자기 앞뒤에서 함성이 울렸다. 곧 척 후병이 달려와서 아뢰었다. 앞쪽에서는 관응이 길을 끊고 뒤쪽에서는 장포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정군의 군사들은 싸울 생각도 않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크게 놀란 최량은 뒤따르는 수하 100여 명만 이끌고 죽기 살기로 길을 뚫었다. 그리고 새끼를 택해 간신히 안정군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성둘레의 해자에 이르니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다. 최량이 화살이 쏟아지는 성위를 쳐다보니 그곳의 모습을 드러낸 촉장 위원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이미 성을 취하였느니라. 얼른 항복하지 아니하고 무얼 하느냐? 알고 보니 위원은 촉군을 안정성의 군사로 변장시킨 뒤 한밤중에 성문을 열게 하여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안정성을 빼앗은 것이었다. 최량은 황망히 천수군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한마장도 못 가 앞쪽에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막고 늘어서 있었다. 큰 깃발 밑에 한 사람이 윤건을 쓰고 깃털 부채를 들고 학창의를 입은 채 수레 위에 반드시 앉아 있었다. 최량이 보니 바로 제갈량인지라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그러자 관응과 장포가 양쪽에서 병력을 이끌고 쫓아와 소리쳤다. 어서 항복하라. 최량이 보니 사면이 모두 촉군이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촉군 본영으로 끌려갔다. 제갈량은 그를 보더니 상빈의 예로 대접하며 물었다. 남한태수와 그대는 교분이 두터운 사이요. 예, 그 사람은 양부의 집안 9벌 되는 양릉인데 저와는 이웃한 고을이라 교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입니다. 제갈량의 후한 예우에 감격해 있던 최량이 솔직히 대답했다. 그러자 제갈량은 부탁조로 말했다. 수고스럽지만 그대가 남한성에 들어가 태수 양릉을 설득하여 하어물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승상께서 저를 보내시려면 군마를 잠시 물려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성으로 들어가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의 부탁도 가볍지 않은 것이었지만 최량이 내건 조건도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제갈량은 최량이 내건 조건을 수락하고 즉시 영을 내렸다. 각군 군마를 모두 20리씩 물러나게 하여 진을 치라. 군사가 물러나는 것을 보자 최량은 홀로 말을 타고 남한성으로 향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이르자 소리 높여 외쳤다. 나는 안정태수 최량이다. 너희 태수와 만나 할 이야기가 있으니 어서 성문을 열라. 이에 성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최량은 부중으로 양릉을 찾아갔다. 어찌 오시었소? 양릉의 질문에 최량은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양릉이 입을 열었다. 위나라 국주에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배반할 수 있겠소이까. 오히려 상대방의 계략을 이용하는 장계치기를 써보는 게 어떨까 싶소.
그리고는 최량을 데리고 하우무를 찾아가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하우무가 물었다. 그럼 어떤 계책을 쓰겠다는 것이요? 양릉은 생각해둔 보관을 말했다. 우선 성문을 열어 촉군을 들어오도록 유인한 다음 성 안에서 죽이자는 것입니다. 하우무는 그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